자,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생태계에 대한 자료고요.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과 비생물 요인이 되겠죠. 환경 말하는 거고요. 비생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근데 기업은 비생물 환경은 기업에 해당된다 맞고요. 지구에는 규모가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죠. 환경마다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모두 생태계가 될 수 없다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생태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생태계가 되죠. 거기도 이제 뭐 물고기 살 수도 있고 주변 숲에 이제 여러 가지 새, 곤충들,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살죠. 자, 1번에 4번 되겠고요. 가 같은 경우는 빛, 온도, 물, 토양, 대기라는 5가지의 대표적인 이제 비생물 요소들이 나와 있고요. 나는 생물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A에 들어갈 단어들인데요. 소비자 되겠네요. 네, 소비자는 소비자가 유기물을 얻는 방법은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3번은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같아 있는데요. 빛과 온도는 모두 비생물 요소이다. 맞고요. 토양과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은 모두 생물 요소이다가 되는데요. 토양은 비생물 요소가 되죠. 환경이니까 이게 틀렸고요. 소나무와 송이버섯은 모두 생산자에 속한다가 되는데요. 버섯은 분해자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은 기억입니다. 4번에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같은데요. 생물 요소는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되는데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비생물 요소는 생물 요소가 살아가는 터전과 먹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물질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4번은 2번 되는데요. 소비자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한다 되는데 이건 생산자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생물종은 하나의 개체군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개체 생물종은 군집을 이루겠죠. 같은 종의 생물들이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죠. 넘어가고요. 5번에 가는 생산자, 나는 분해자, 다는 소비자가 되겠고요. 버섯이니까 분해자, 나가 되겠죠. 6번은요. 가는 사람과 고양이, 소비자가 되겠고요. 나는 소나무, 은행나무, 식물이니까 생산자, 다는 버섯, 곰팡이니까 분해자가 되겠죠. 가는 소비자이다. 맞고요. 미역은 원생 생물이지만 강합성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에 들어가겠고요. 기역과 니은은 같은 개체군도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은 다른 종류잖아요. 네. 분류상으로는 균류이긴 하지만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체군을 구성하겠죠. 6번에 기역, 니은 3번이고요. 기역은 개체, 니은은 개체군, 디귿은 군집, 그 다음에 군집과 환경이 모여서 생태계가 되겠고요. 나는 여러 종의 생물들이 섞여 있으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군집이 되겠죠. 이번에 디귿이고요. 여러 생물 중 혹은 개체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8번은요. 군집과 개체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체군은 한 종, 군집은 여러 종.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기억은요. 하나의 개체군에서 종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의 개체군보다는요. 하나의 개체군에서는 종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겠고요. 종 다양성은 군집에서 나타나겠죠. 기억 틀렸고요.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가 되겠죠. 맞고요.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종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다 있는데요. 이거는 군집에 대한 내용이죠. 군집은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종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다. 네, 군집. 8번에 2번 니은 되겠고요. 생태계의 비생물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친 예,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걸 찾아가는 거고요. 바다 코끼리는 피하 지방층이 발달했다. 환경이 추우니까 이제 몸집이 커지는 베르그만의 법칙을 따라서 피하 지방층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는 거죠. 기억났고요. 지렁이는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 이건 통기성이 커지는 거는 생물이 비생물 요소에다가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 되겠죠. 이건 틀렸고요. 연꽃 줄기에는 호흡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게 통기성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소생식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 있어서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수생식물은 영양염류를 흡수해서 수질을 정화시킨다. 이거는 이제 생물이 비생물 요소에다가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 되겠고요. 9번에 2번. 자, 기억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 니은은 생물이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 그 다음에 가는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네요. 가는 생산자이다. 맞고요. 광합성하는 식물은 광합성은 환경에 의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니까
광합성이라는 식물은 생산자, 가에 속한다. 맞네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거니까 기억이 맞겠고요. 선인장이 가시 모양의 잎을 갖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는 거니까 기억이 되겠죠. 4번이 틀렸고요. 생태계의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11번에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사례이다 돼 있고요.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깨꼬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산란을 한다. 이건 환경에 대한 것 중에서 빛이네요. 그죠? 가을에 빛이 국화는 이제 단일식물,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거고요. 깨꼬리는 일조 시간, 마찬가지죠. 일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봄, 여름에 이제 산란을 한다는 거네요. 11번에 1번 되겠고요. 12번에 가는 토양, 나는 공기, 다는 온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사례가 제시된 요소인데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지렁이 배설물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 광합성의 결과 산소 농도가 높다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네요. 가, 나가 되겠죠. 다는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하는 게 있고 12의 2는 가, 나가 되겠고요. 13은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물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기억 맞고요. 생물 요소는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겠죠. 얘 틀렸고 비버가 댐을 만들어서 강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거니까 D가 틀렸고 기억만 맞네요. 13번은 1번이고요. 스라소니가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건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이 되겠고 나는요. 수생식물의 줄기와 뿌리에는 통기 조직이 공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하겠죠. 이거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니까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생물 요소가 영향을 받는 게 되겠네요. 자, 공기는 기억에 해당된다 맞고요. 가는 생물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나는 비생물이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14번에 4번 기억 이응이고요. 곤충은 몸 표면이 딱딱한 키틴지 지질성으로 돼 있어서 몸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랬죠.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게 되겠고요. 선인장은 그림과 같이 잎이 가시로 변했다. 환경에 적응한 건데 둘 다 물 때문이네요. 물과 관련된 비생물 요소가 되겠고요. 선인장 잎이 가시가 되면요. 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표면적이 이제 얇아지니까 작아지니까 15번에 2번은 물의 손실을 줄인다. 16번은요. 지렁이는 낙엽 등을 분해한다 돼 있는데요. 그리고 니은 파충류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물 요소에 속한다 돼 있는데요. 지렁이는 낙엽을 분해한 거니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 되겠고요. 파충류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이건 환경에 적응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작용이 되겠죠. 기억과 니은 모두 생물 요소에 지렁이와 파충류 자체는 생물이니까 맞죠? 토양은 가와 관련된 생물, 비생물 요소이다. 낙엽 등을 분해한다. 토양에 쌓여있는 낙엽을 말하는 거 되겠죠. 네, 가와 관련된 비생물 요소가 되겠고요. 낙엽을 분해시킴으로써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요 물의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응 결과이다 되는데요.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이 좀 적은 곳에 사는 애들이죠. 네, 양서류가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뭐 개구리 같은 애들이고 파충류 같은 애들은요. 뱀 같은 애들은 이제 물이 좀 적은 지역에 살잖아요. 특히 뭐 사막 같은 데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구아나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의 배출을 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배출을 촉진이 아니라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단단한 알 속에서 이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거북이 알은 보통 이제 거북이는 바다에 살지만 거북이 알은 해변에다가 놓잖아요. 모래사장에 그지. 왜냐하면 수분 손실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따뜻하게 보존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물이 적은 곳이니까 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단한 알 껍데기로 쌓여 있는 거죠. 16번에 어쨌건 3번이고요. 17번은 가와 나는 온도에 따라서 적응한 결과이고 뭐 몸집이 커진거나 추운 지역에 사는 거는 몸집이 커지고 말단부가 작고 동그래진다. 나는요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집은 작아지고 말단부는 크고 길쭉해진다는 거죠. 관련이 깊은 비생물 요소는 온도가 되겠고요.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는 추운 지역이니까 가가 되겠죠. 비생물 요소 가와 생물의 두 가지 상호작용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되는데요. 염분을 저장하는 함초 돼 있는데 이거는 토양에 있는 염분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고요. 드론을 이용한 비료 살포 또 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가로 적절한 비생물 요소는 토양이 되겠지. 비료를 살포함으로써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1등급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42페이지의 생태계 평형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한 뭐 2장 정도씩 되는 분량이고요. 특히 뭐 3장 같은 경우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먹이 관계는 우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142페이지 생태계 평형에서 첫 번째 먹이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먹이 그물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에서의 종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네,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먹이 관계는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 사이에서의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근데 거기다 한번 줄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그리고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먹이 사슬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일렬로 쭉 나열한 걸 먹이 사슬로 한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서 한 산물이 차지하는 위치를 영양 단계라고 한다는데요. 나무의 영양 단계는 생산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위 단계가 되겠고요. 나비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가 되겠고, 거미는 2차 소비자, 까치는 3차 소비자, 그리고 독수리는 최종 소비자가 되겠고, 영양 단계는 최상위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개념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먹이 사슬들이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먹이 사슬은 일렬, 그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먹이 그물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종다양성이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먹이 사슬이 동시에 연결될수록 이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밑에 있는 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먹이 관계, 생태계 유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 볼 건데요. 생태 피라미드 용어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생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삼각형 있잖아요. 그 형태를 말하는 거고, 생태계에 있는 요소들을 삼각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생산자가 이제 하위 영양 단계를 구성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양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부터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만 볼 건데요. 에너지 양,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생체량, 혹은 생물량. 삼각형 모양으로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해요. 용어 정리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는 게 생태 피라미드가 되겠고요. 당연하게도 생산자가 적고 소비자가 많으면 그 생태계는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먹이가 없어지니까, 그지? 금방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는 거고요. 가장 하위 단계가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보시면요.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생산자에 의해서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전환이 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생산자에 저장이 된다. 두 번째, 먹이 관계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는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최종 소비자까지 이어지죠. 상위 영양 단계를 따라서 유기물에 저장된 형태가 에너지가 이동한다. 유기물이 유기물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이제 분해자 얘기가 되겠죠. 분해자는 에너지를 유기물들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다시 무기물로 전환을 시켜 놓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환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 표 보시면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물의 생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또 나와 있어요. 위에 보시면요, 모든 영양 단계에서 각 생물은 세포호흡을 하고요. 세포호흡을 하면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하고요.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요, 모든 단계별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제 먹힐 때 우리가 100%를 섭취하지 않고 그때 열의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너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물질 흐름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이제 생산자한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 거칠 텐데, 예를 들면 3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라고 할 때 이때 열의 형태로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아주 적은 양만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요. 그 중에서도 적은 양이 2차 소비자, 더 적은 양이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내용이고, 대부분 자연내로 열의 형태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소리고요. 얘네는요, 생산자든 소비자든 결국에는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자한테 결국에는 사체나 배설물에 대해서 분해자가 이제 분해를 시키겠죠. 그래서 얘가 주변에 있는 비생물 요소로 물질들을 순환시켜 주겠죠. 그리고 이 비생물 요소들을 생산자가 다시 한번 흡수하게 되겠고요. 이때도 분해자에서도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물질의 순환은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를 거친 다음에 분해자를 거쳐서 비생물 요소로 이렇게 순환한다는 소리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은 생산자, 소비자 이런 식으로 전환되지만 과정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은 삼각형으로 된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자, 생태 피라미드 보시면요,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가진 에너지 중 일부는 생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방출되겠죠. 쓰고 남은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일부 에너지만 다음 영양계로 이동하고요. 먹이 관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할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든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 양, 개체 수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개체 수는 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한 명 이렇게 단위를 말하는 거고, 뭐 동물이다 한 마리 단위를 말하는 거, 여러 마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식물 뭐라고 그러지? 식물 몇 개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식물은 아무래도 주변에 우리 보면요, 풀이나 나무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식물 생산자가 가장 양이 많은데 요거를 우리가 생물 개체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은요, 오른쪽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의 몸집이 커지지만 개체수가 감소함으로 생물량도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볼게요. 생물량.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총 중량, 그러니까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 갖는 유기물의 양 또는 건조 질량을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인 동물들이 또 큰 동물일수록 무겁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가볍지만 뭐가 많다고요? 개체수가 많다고, 그지? 그러니까 한 단위당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좀 가벼워도 전 지구에 식물 개체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체가 많으니까 그만큼 생물 양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체수와 생물 양이라는 건 개체수하고 무게를 곱한 중량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코끼리는 굉장히 무겁지만 굉장히 적잖아, 그지? 그래서 개체수도 적고 생물 양도 적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요,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 양 피라미드, 개체 수 피라미드가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80이에요. 그런데 1차 소비자가 식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26.8밖에 안 돼요. 약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런데 2차 소비자라고 하면요, 26.8 중에 되게 11.2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죠? 예를 들면 20분의 1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 1.2 중에 예를 들면 사람이다 치자. 사람은 0.1밖에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생산자는 28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영양분을 만들어냈는데 최종 소비자는 280 중에서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합의 단계에서 1차 소비자까지보다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낮고요. 2차에서 3차까지로의 에너지 소율은 반대군요. 죄송해요.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지만 효율을 보세요. 효율 280 중에 26.8이니까 10분의 1. 아닌가? 요건 얼마죠? 그러면 20분의 1? 요거 다 10분의 1 정도 되나요? 10분의 1? 맞죠? 네. 요거는 얘가 조금 다른데, 보통은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는요,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적게 비율이 낮게 전달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 자체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곧 농축돼서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품 그냥 피라미드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하위 단계가 뭔가가 양이 양적으로 많고요, 점점 상위 단계로 와서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피라미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생물 양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체수에다가 중량, 무게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생물 양이 식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죠. 개체수는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체군들의 수. 그러니까 개체들의 수니까 이제 식물이 또 주변에 개체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하고요. 생물량과 개체수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일 때가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번엔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양을 보실 건데요. 144페이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태계 피라미드가 삼각형일 때가 좀 안정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은 1차 소비자가 양이 늘어나.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차 소비자의 양이 증가를 시켜버려요. 얘가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1차 소비자들이 생산자에 있는 식물들을 많이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감소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생태 피라미드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자연은, 생태계는 스스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내용이거든요. 평형을 이룬다는 거고. 왜냐하면 1차 소비자가 늘어서 생산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섭취를 함으로써 생산자가 줄어들었지만 생산자가 줄니까 또 뭐가 줄죠? 소비자도 1차 소비자도 다시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먹이가 줄어드니까. 그럼 얘도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형을 찾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한번 보시면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정의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계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가 생태계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계 평형과 먹이 관계는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 요소
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은 안정적인 먹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생태계의 종다양성이 높아서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됐죠?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면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 간단하게 뭐 줄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가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홍수가 난다든지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뭐 폭우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뭐 태풍이 온다든지 같은 환경 변화가 수시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종다양성이 많아지는 거니까. 세 번째,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이어서 종다양성이 높을 수. 그래서 환경 변화가 적어야 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거고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이제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되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 이제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형의 유지를 보시면요.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는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해도 먹이 관계에 의해서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거기다 밑줄을 놓고요.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먹이 관계로 연결된 개체군의 변동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회복 유지된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은 뭔가가 되게 어려운데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1번을 찾아보세요. 이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커졌죠. 그러면은요. 두 번째 이제 생산자가 이제 감소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3번을 보시면요.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3번도 커졌죠. 그런데 이제 2번이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소비자는 따라서 다시 감소하겠죠. 주기적으로.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따라서 2차 소비자도 감소하겠죠. 그게 이제 1, 2, 3, 4, 5 순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서 생산자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한 만큼 2차 소비자도 감소되면서 원래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 관계의 증감에 따라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먹이 관계에 의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개체군의 변동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한 개체군의 변동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회복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할 때요. 예를 들면은 뭐 늑대 같은 거를 사람들이 잡아버려. 그 얘가 이제 로열섬의 사례라고 좀 밑에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로열섬의 사례를 먼저 보고 위에를 한번 볼게요. 맑고 손바닥 사슴 무리가 호수를 건너서 로열섬에 나타났어요. 로열섬은 이제 미국에 있는 호수고요. 호수에 있는 섬이고요. 맑고 손바닥 사슴, 그러니까 사슴 무리가 이제 로열섬에 나타났어요. 맑고 손바닥 사슴의 수가 이제 증가하겠죠. 사슴이 증가했으니까 식물을 먹고 사니까 식물 개체수가 줄어들고 섬은 황폐해지겠죠. 그죠? 근데 겨울에 이제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한 쌍의 늑대가 호수를 건너왔어요. 갑자기 이제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늑대들은 사슴을 잡아먹겠죠.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맑고 손바닥 사슴의 수는 줄어들고요. 사슴의 먹이였던 풀과 나무는 다시 번성하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로열섬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2차 소비자가 증가한 경우가 되겠죠. 증가하면서 1차 소비자가 감소되고 먼저 이제 생산자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요거는 로열섬의 사례는 왼쪽에 있는 1차 소비자의 일시적 증가 요게 되겠다. 그러네. 그지? 이번에 있는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사례가 위에 있는 2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가 되겠네요. 고롱고사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 있고요. 모잠비크 쪽에 있대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뭐 수단, 모잠비크 이런 데서 내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전쟁으로 인해서 대형 포유류가 이제 95%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2차 소비자들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초식동물, 뭐 토끼나 뭐 다람쥐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국립공원에 있는 아프리카 들개를 도입하자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또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위에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할 때 생태계 평형의 유지 과정인데 밑에 있는 사례와 조금 다르지만 2차 소비자가 갑자기 뭔가 예를 들면 감소됐어. 예를 들면 늑대 같은 걸 사람들이 잡아버려. 그치? 늑대가 너무 많으니까 잡아버렸어. 그럼 늑대가 사라졌죠. 그러면 늑대 때문에 조금 평형을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사슴 같은 애들이 갑자기 증가하겠죠. 사슴이 증가하면요. 사슴이 뜯어먹는 풀들이 갑자기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감소했어요. 생산자가 감소하고 또 소비자가 1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2차 소비자가 또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죠. 그리고 생산자가 감소하면서 이제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고 맞춰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도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거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 풀고 뒤에 있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짧게 볼게요. 그냥 들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